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다 코딩 잘한다지? 하지만 실수하면 바로 해고야. 마이클 사장이 차갑게 말하며 준혁을 지하실로 밀어넣었다. 먼지투성이 서버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던 준혁, 쟤는 왜 항상 혼자야? 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온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은 회사 시스템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한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무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준혁은 5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 때 그는 아버지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문자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화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호기심 많은 아이의 질문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온 세상이 들어있단다. 준혁아, 너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준혁의 관심은 오로지 컴퓨터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는 논리와 계산법은 그에게 놀이나 다름없었고, 친구들이 축구를 할 때 그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처음 BASIC 언어를 접했을 때의 전율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헐로 월드라는 간단한 문장이 화면에 출력되는 순간 마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것 같은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준혁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직접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테트리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RPG까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프로그램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준혁이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이런 걸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친구들의 감탄을 들으며 준혁은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버지는 늘 준혁을 격려했습니다. 이준혁의 아버지 이동수는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아들의 재능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넌 컴퓨터와 말이 통하는구나. 마치 기계가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그 재능 나중에 분명 빛을 볼 거야. 아버지의 말에 준혁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준혁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몰두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웹 개발부터 모바일 앱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준혁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의 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 운명을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대기업의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직접 조작한 것이 아니라 중간 업체의 사기였지만 계약서상 최종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자책하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아버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배상금과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 재능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김미연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도 하지 못했고 준혁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무능해서 내 꿈을 접게 만드는 것 같아.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꿈꾸던 준혁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도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 우선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좋은 IT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고 개발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몇 개의 작은 회사에 지원해봤지만 고졸 학력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실력은 좋지만 우리 회사는 최소한 전문대는 나와야 해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준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벌의 벽을 넘을 수 없어.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고 했잖아. 실력만 있으면 기회를 줄 거야. 실리콘밸리의 성공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빌 게이츠도 대학을 중퇴했고 스티브 잡스도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이미 아빠를 잃었는데 너까지 멀리 보낼 수는 없어. 하지만 준혁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면 엄마를 모실 수 있어요. 아빠가 원했던 것도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의 설득 끝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을 털어 비행기표와 초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준혁은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수십 개의 프로그램들, 밤새워 작성한 코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학벌도 인맥도 없지만 이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영어도 자신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이지만 키보드와 모니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꿈의 무대인 실리콘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준혁은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웠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저렴한 모텔에서 지내며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던 중 테크플로우 솔루션즈라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의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 모집, 경험 무관,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OK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이력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은 유일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무용 건물 3층에 위치한 테크플로우 솔루션즈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준혁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인 마이클 톰슨은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첫인상부터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온 거야? 이름이 뭐라고? 준혁이 자신을 소개하자 마이클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 그냥 제이라고 부를게. 준혁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마이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다 코딩 잘한다지. 수학도 잘하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실수하면 바로 해고라는 것도 알아둬. 그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비자 스폰서십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출근 날 준혁이 안내받은 곳은 회사 지하실이었습니다. 내가 일할 곳은 여기야. 서버실 관리와 레거시 시스템 유지 보수가 주 업무고. 지하실로 내려가자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형광등이 불안정하게 깜빡거리고 수십 대의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들이 천장과 벽면에 어지럽게 얽혀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상 하나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라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최신 장비와 듀얼 모니터로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된 낡은 프로그램들로 문서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원래 개발자도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스파게티처럼 얽힌 코드를 보며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하며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함께 카페테리아로 가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혁은 혼자 지하실 구석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지하실로 내려오면 기대했지만 대부분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뿐이었습니다. 야, 제이. 서버 다운됐는데 빨리 고쳐. 명령조의 목소리에 준혁은 묵묵히 일어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쟤는 왜 항상 혼자야?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던데. 아시아 애들은 원래 말이 없잖아.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혁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은 오히려 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지하실에서 그는 마음껏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전체 시스템 아키텍처를 파악하고 각 서버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며 시스템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조용해진 사무실에서 준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그에게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서버 모니터링을 하던 준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사용률이 갑자기 치솟더니 대용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지? 자동 백업인가? 하지만 백업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정기적으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고 그 데이터의 출처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설마.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간 몰래 관찰한 결과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정기적으로 고객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신용카드 번호, 개인정보, 심지어 기업 고객들의 기밀 정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야. 준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접근 로그를 분석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이터 유출이 내부자의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그 파일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범인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시니어 개발자 브래드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5년간 일한 베테랑으로 사장의 신뢰를 받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존경했고 준혁에게도 가끔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친근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브래드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IP 주소, 접근 시간, 사용된 계정 정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밤잠을 설쳐가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네트워크 트래픽 로그를 분석하고 숨겨진 데이터베이스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래드가 단순히 정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특정 서버로 향했는데 그 서버를 추적해 보니 동유럽의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단순한 내부자가 아니라 국제적인 해킹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준혁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지하실의 외국인 신입사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브래드는 5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사장의 신뢰를 받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오히려 모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준혁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고 밤에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는 이중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에서 조용한 한국인 개발자가 거대한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혁은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손바닥 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죠. 어느 날은 브래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혁을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야근 많이 하네. 뭐 하고 있어? 준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면 브래드가 뭔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코드와 로그 파일만 맴돌았습니다.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외로운 전사는 이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지하실에서 평소처럼 서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위층에서는 직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한결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클 사장도 일찍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2시 30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준혁의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들이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하나둘이 응답을 멈추더니 연쇄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준혁은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모든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섬뜩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었습니다. 복구하려면 비트코인 50만 달러를 48시간 내에 지불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화면에는 해골 그림과 함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7시간 59분 58초, 57초, 56초.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내 파일들이 다 사라졌어. 고객 데이터도 접근이 안 돼. 준혁은 급히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직원들은 울상을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개발팀은 필사적으로 시스템 복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랜섬웨어라고. 우리 회사가 해킹을 당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수백 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알려지면 회사는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최신 랜섬웨어 공격이에요. 아마 누군가 피싱 메일을 열었거나 악성 링크를 클릭했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직접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돈을 줘야 하는 거야? 곧바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와 연방수사국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종류의 랜섬웨어는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48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고객사들에서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안전한 거죠? 서비스가 언제 복구되나요? 만약 우리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고객 서비스팀은 답변할 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습니다. 47시간, 46시간, 45시간. 마이클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50만 달러. 그 돈이 어디 있겠어? 설령 있다고 해도 돈을 줘봤자 정말 파일을 복구해준다는 보장이 있나? 브래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믿을 수는 없죠. 돈만 받고 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준혁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던 그 동양인 신입사원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죄송한데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전문가들도 포기한 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다른 직원들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지하실에서 서버나 관리하던 애가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마이클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해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만의 작업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개발해 놓은 네트워크 분석 도구들과 암호화 분석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프로그램들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준혁이 밤새워 개발한 강력한 해킹 도구들이었습니다. 먼저 준혁은 감염된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랜섬웨어가 사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역추적하고 감염 경로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암호화. 상당히 정교하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암호화 기술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층에서는 점점 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시간만 버리는 거 아냐? 브래드가 중간중간 지하실로 내려와 준혁의 작업을 확인했지만 그저 화면에 흐르는 코드들만 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집에 갔지만 마이클과 몇몇 핵심 직원들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지하실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피자와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수백 개의 파일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새벽 3시 준혁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할 때 사용한 난수 생성기에 미세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잠깐, 이 패턴은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암호화 도구에 작은 버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복구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염 당시의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고 메모리 덤프를 뜯어보며 랜섬웨어가 남긴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오전 7시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랜섬웨어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임시 파일에서 암호화 키의 일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있었다. 준혁은 흥분을 억누르며 복구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는 마이클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36시간까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돼? 전문가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불가능한 거야. 직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첫 번째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됐다. 준혁이 지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위층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아래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멀쩡하게 복구된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진짜 복구된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일을 모두 복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량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점 더 많은 파일들이 복구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계약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4시, 마침내 모든 파일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랜섬웨어의 카운트다운은 아직 12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해냈습니다.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포기한 최신 랜섬웨어를 24시간 만에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이,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모든 직원들이 준혁을 둘러싸고 감탄했습니다.
마이클 사장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는 것을. 랜섬웨어의 코드를 분석하면서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들은 회사의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집에 간 후 준혁은 혼자 남아서 더 자세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브래드의 증거와 이번 사건을 연결해 보니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브래드가 이 공격에도 관여한 건가?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도둑질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혁은 이제 그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사건이 해결된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고 준혁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랜섬웨어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의문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지하실에서 랜섬웨어의 잔여 코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랜섬웨어와는 달리 이 악성 코드는 특정 파일들을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가장 중요한 고객 데이터와 재정 정보들을 말이죠. 이건 무작위 공격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랜섬웨어가 침투한 경로였습니다. 공격자들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화벽의 허점, 백도어가 설치된 서버, 심지어 직원들의 비밀번호 패턴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부자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준혁은 서버 로그를 더 자세히 파헤쳤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시작되기 1시간 전 누군가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보안 설정을 일부 변경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브래드의 계정이네. 준혁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단순히 랜섬웨어 공격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공격 자체가 다른 목적을 위한 연막작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랜섬웨어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동안 누군가 더 중요한 데이터를 조용히 빼내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준혁은 숨겨진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견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대용량의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랜섬웨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진짜 범죄가 조용히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객사들의 핵심 기밀 정보, 정부 계약 관련 문서, 심지어 다른 IT 회사들의 보안 취약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수준이야. 준혁은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브래드가 지난 2년간 빼돌린 정보들이 모두 같은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동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사이버 범죄 그룹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브래드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준혁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작업을 진행하려면 더 높은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곧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클 사장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파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킹 도구를 이용해 은밀히 접근한 결과 마이클이 브래드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일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설마 사장까지 연루된 건가? 메일 내용을 해독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클이 회사의 재정 위기를 숨기기 위해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래드는 그 계획에 협력하는 대신 자신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눈 감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둘 다 공범이었던 거야. 준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회사의 사장과 선배 개발자가 모두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들이 준혁을 지하실에 격리시킨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처리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마이클은 회사 사장이고 브래드는 베테랑 개발자였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외국인 신입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준혁은 먼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브래드의 데이터 유출 증거, 랜섬웨어 공격의 내부자 개입 증거, 마이클과 브래드 간의 공모 증거까지 모든 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외부 기관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준혁은 연방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함정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브래드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미끼 데이터를 서버에 심어 놓았습니다. 가짜 고객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적 가능한 특수 코드가 숨어 있는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에 접근하는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마이클의 보험 사기 계획도 감시했습니다. 그는 곧 보험회사에 허위 피해 신고를 할 예정이었고, 준혁은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마이클의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해킹이었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브래드는 준혁의 미끼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새로운 고객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접근 시간, 다운로드한 파일, 전송 경로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마이클 역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만나 랜섬웨어 피해에 대한 과장된 보고를 했고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회사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준혁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영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브래드 존슨, 마이클 톰슨, 당신들을 사이버 범죄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브래드와 마이클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브래드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준혁이 설치한 추적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그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총 500만 달러 상당의 기업 기밀을 유출했으며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수사관의 차갑고 정확한 설명에 브래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 사기 시도의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브래드와의 공모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신들이 계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는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준혁에게는 이제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외로운 개발자에서 사이버 범죄를 소탕한 영웅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래드와 마이클이 체포된 후 테크플로우 솔루션즈는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장과 핵심 개발자가 동시에 사라진 상황에서 회사는 리더십 공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혁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수사국에서는 준혁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규모 사이버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석 수사관 제임스 윌슨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팀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혁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보안 업체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해커를 잡으려면 해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요. 며칠 후 실리콘밸리의 여러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준혁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보았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며 준혁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였습니다. 진정한 보안을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테크플로우 솔루션즈의 이사회에서 준혁에게 임시 CEO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회사를 정상화시켜 주시면 상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해서 그 수익금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사회는 고민 끝에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래드와 마이클의 범죄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준혁만이 회사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적절한 가격에 매각해 주신다면 수익의 30%를 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곧바로 회사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했습니다. 브래드가 남긴 백도어와 보안 취약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혁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보안 시스템이네. 남은 직원들은 준혁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지하실의 그 조용한 한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사건을 겪고도 이렇게 빨리 회복한 회사는 처음 봅니다.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요.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각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팔라딘 시큐리티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꼭 인수하고 싶어요. 매각이 성사되자 준혁은 약속받은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무려 1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충분한 창업 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준혁은 곧바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시큐어 코드 랩스였습니다. 해킹을 당해봐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화이트 해커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직원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테크플로우에서 함께 일했던 개발자 사라 첸이 합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준혁, 나도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처음에 준혁을 무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몇 명의 젊은 해커들이 더 합류했습니다. 모두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시큐어 코드 랩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견은행의 보안 진단이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절대 뚫릴 수 없어요. 은행 보안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팀은 단 6시간 만에 시스템의 침투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네트워크 설정에서 포트가 열려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침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4시간 내에 어떤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해커 집단이 있다더라. 하지만 착한 해커들이래. 문제를 찾으면 해결책도 같이 알려준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포춘 500대 기업 중 50여 곳이 시큐어 코드 랩스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정기적인 보안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취약점을 항상 찾아내시네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준혁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다른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스타트업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돈이 많지 않아서 혹시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 성공하시면 나중에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지하실에서 홀로 고생하던 시절,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때가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일? 사라가 궁금해했습니다. 준혁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코드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요. 해커들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코드가 절 도와줬지만 코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직접 응징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하실의 외로운 개발자에서 사이버 세계의 수호자로 거듭난 준혁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큐어 코드 랩스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자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보안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청의 국장 로버트 해리슨이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요. 해리슨 국장이 가져온 제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을 총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금융 시스템, 교통망까지 미국의 모든 핵심 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산은 5억 달러입니다. 기간은 3년이고요.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리슨 국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에 조건을 다는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발된 보안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에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혁의 말에 해리슨 국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을 다시는 거죠? 이건 국가 기밀이 될 수도 있는 기술인데.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국경이 없어요. 한 나라만 안전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안전해져야 진정한 보안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철학에 해리슨 국장도 감동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어요. 며칠 후 정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시큐어 코드 랩스는 단순한 보안 회사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준혁은 팀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해커들과 보안 전문가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했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학력이나 출신은 보지 않아요. 오직 실력과 정의감만 봅니다. 팀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직 해커 드미트리, 인도의 천재 소녀 프리아, 브라질의 화이트 해커 카를로스까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디지털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기사단입니다. 첫 번째 큰 성과는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이 미국 전력망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입니다. 준혁의 팀이 개발한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이 평상시와 다른 네트워크 패턴을 감지해냈고 실시간으로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놀랍습니다.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아냈다니.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진짜 보안이에요. 공격을 당한 후에 막는 것보다 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시큐어 코드 랩스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각국 정부에서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국제연합에서도 글로벌 사이버 보안 표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준혁 씨, 조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져 주실 수 있나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준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키워준 땅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준혁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아시아 사이버 보안 허브를 만들고 개발도상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선진국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2년 후 준혁은 서울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시큐어 코드 랩스 아시아 본부이자 동시에 국제 사이버 보안 교육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젊은 해커들과 보안 전문가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언론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준혁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김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마련해드린 편안한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개소식 연설에서 준혁은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드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준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해커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준혁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실에서 혼자 고생하던 시절, 무시와 차별을 당하던 그때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다음 날부터 준혁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직접 방문해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가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개발자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복수는 달콤했나요? 예전에 사장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세요? 준혁은 잠시 웃었습니다. 복수요? 저는 복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걸. 젊은 개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코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드 너머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커의 사명입니다. 준혁의 말에 젊은 개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이준혁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실의 외로운 개발자에서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무시받던 외국인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한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그의 새로운 모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